오늘 한 부분은 오늘 지금부터 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시험. 그러니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고 대신에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거니까 그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이 대강 조금 빨리 오늘은 진행을 해보고, 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는 좀 그렇고, 한 2, 3주 전에 해야 되는 거니까, 2, 3주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들 보실 한 30페이지짜리 요약본하고 꼭 보고 들어갈 것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 좀 봐가지고 뒤쪽에서 느릴지 앞쪽을 조금 빨리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자, 점차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공무원들을 많이 안 뽑은다 그러니까 올해가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 올해를 넘기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 될 수 있으면 올해 다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오늘 190페이지 그쵸? 교육 방법 및 공학 자, 190페이지 8번 할 차례죠. 195페이지 예. 28번. 예. 미안합니다. 28번. 그렇죠. 195페이지 28번. 샘 켈러가 악스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조금 봐두셔야 돼요. 켈러 악스 모형은 비중으로 보면 2년, 3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오는 부분이고 교육 방법 및 공학하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악스 모형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걸 의미해요, 쌤. 자,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 지금 학교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학교 풍경 보면 어때요?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면 얘들 반은 다 쓰러지죠? 앞에 몇 명만 하지 나머지는 다 안 하죠? 자, 쉽게 말해서 뭐가 없어요, 뭐가? 공부하려는 동기가 없죠? 그래서, 자, 그리고 대부분 수업들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그래서 켈러는 어떻게 하면 동기를 일으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뭘 시키면 된다?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그쵸? 이런 것들이 동기를 일으키더라. 원래 모형이 있는데 모형까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시험이니까. 자, 원래 모형은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노력하는 건 이렇게 동기가 똑같죠. 노력하는 건 뭐 때문이다. 노력하면 수행이 된다. 수행이란 건 우리가 노력하면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2차 방정식 푸는 게 수행이에요. 그럼 결과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A와 B가 5시간씩 공부했어요. 그러면 수행, 그리고 이제 수학 문제 20문제를 줬는데 똑같이 풀겠어 하면 다르게 풀겠어. A는 물론 같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겠지만 A는 60점 맞고 B는 80점 맞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수행하는 것은 뭐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기능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우리 이 농구 연습해 5시간씩 연습한다 그래서 똑같이 고르는 거 아니잖아. 기능이 다르면 다르게 넣게 되겠죠. 그다음 이제 이번에는 C와 D가 있다 합시다. C와 D가 둘 다 80점 맞았어요. 그럼 수행 같죠? 그런데 C는 정말 80점만 맞았으면 좋겠어요. 나 80점 맞아야지. 80점 맞아야지 하고 공부한 사람이고 학생이고, D는 100점 맞고 싶었어요. 근데 80점 맞았어요. 그럼 이건 결과는 외적인 건 똑같은데 내적인 건 어떻게, 내부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굉장히 불만이겠죠. 만족이겠죠. 100점 맞으려고 했는데 80점 맞았으니까 굉장히 불만이겠죠. 그래서 결과가 달라졌다고 그런 거예요. 다시요. 수행은 같을지라도 결과가 달라졌다. 그럼 결과는 어떤 것까지를 본다? 내적인 것까지 본다. 그렇죠? 내적인 결과까지 본다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자, 수행은 이게 좌우된다면 노력은 어떤 게 좌우되냐인지 한번 봅시다. 호기심이 있을 때 노력하죠. 그렇죠? 호기심도 없는데 노력할 일은 없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뭐가 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동기가 있을 때나 기대감이 있을 때, 즉 조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호기심이 있으면 우리가 호기심이 없는 것보다는 더 노력하죠.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자기가 이거 궁금한데 하면 훨씬 더 노력하죠. 그다음 이것에 대해서 나와 관련이 있어. 나와 관련. 자신과 관련이 있을 때 훨씬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 나 좀 할만하겠는데?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해? 하는 것보다 훨씬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3가지가 영향을 준대요, 여기에. 그 다음 또 하나가 영향을 주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 생각을 해봐요. 80점 맞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진짜 80점 나왔어. 와, 노력한 만큼 나오네? 그게 공정성이라는 거예요. 공정성. 여기서 교육 공학 및 방법에서 말하는 공정성, 그걸 말합니다. 한 만큼 나오는 게 공정성이에요. 그러면 공정성이 있을 때 뭐 하더라? 그럼 다음 학습 때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생님, 이제 호기심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뭐라고 이 사람은 부르냐면 주의 전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동기는 자신하고 관련하면 되면 동기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련성 전략, 그 다음 기대감을 높이는 전략을 자신감 전략,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감. 이걸 높이는 걸 무슨 전략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렇죠. 만족감 전략. 말 그대로 만족감이 생기면 다음에 열심히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서 1번 보니까 비일상적인 내용이나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흥미를 유발한다. 이건 주의 전략. 그러면 이제 우리 쌤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시험장에서 주의 전략은 어떤 게 있느냐? 여기서 또 3개가 있어요. 주의 전략이. 그래서 지각적 주의 전략, 탐구적 주의 전략, 다양성 전략. 자, 우리 보통 선생님들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거야? PPT 보여주죠? 수업할 때. 왜 그래? 사람들 딴 이야기 하고 있을 때 뭐 이러고? 봐라고. 그렇죠? 또 어떤 쌤은 뭐 오늘 춘향전 한다 그러면 방자 옷을 입고 온다든가 이런 선생님들 있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각적 주의 전략. 시각이나 청각을 끌어들이는 거.
그 다음 탐구적 주의 전략은 궁금해하도록 하는 거, 궁금해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연속극이죠. 연속극에서는 둘이 좋아하는 남녀가 둘이 어때요? 쭉 오다가 딱 끊겨버리죠. 다음에 계속. 근데 꼭 안 만나죠. 계속해서. 왜? 다음에 꼭 바라고. 이게 궁금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스무고개 알죠? 스무고개 같은 거 하면 애들이 굉장히 집중하는 이유가 그거 궁금하니까. 그 다음 답이 뭘까? 그 다음 다양성 전략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걸 말해. 그래서 강의도 했다가 토론도 했다가 이런 것들 다양성 전략입니다. 관련성 전략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예요. 자, 쌤, 과거와 관련해서 친밀한 걸 사용한 걸 친밀성 전략이라고 그래요. 친밀성 전략. 자, 이 부분은 조금은 어쩔 수 없이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친밀성 전략은 그래서 심장의 박동을 이야기할 때 이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펌프, 그렇죠? 펌프의 원리를 그대로 심장 박동의 원리로 갖다 설명하는 거. 그다음 선생님들이 비유할 때 연예인 비유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친밀성 전략이에요. 그다음 또 어떤 전략이 있냐면 현재와 관련돼서 동기와 필요, 강조. 현재의 동기, 현재. 애들이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현재 제일 중요한 게.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간고사, 이 기말고사죠. 그러니까 쌤들이 맨날 하다가 어떤 말에 이거 기말고사에 되겠다. 이거 중간고사에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좀 집중해지죠? 이게 현재의 동기가 필요. 그다음 자 목표 지향성. 목표 지향성은 어떤 거냐면 이게 다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목표 지향성은 말 그대로 목표를 그러니까 미래의 직업과 관련시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컴퓨터 수업한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되게 진짜 재미없는데 하고 있을 때 야, 니네들 조사해 보니까 프로게이머 된다고 많은 학생들이 써놨던데 오늘 수업하게 되면 프로게이머 되는데 굉장히 유용해 또는 유리해 도움돼. 그러면 열심히 하겠죠. 이게 목표 지향성 전략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 자신감 전략은 말 그대로 자신감이 들도록 하는 전략이에요. 어떨 때 자신감이 들어요? 성공의 기회가 많이 제시되면, 성공의 기회를 많이 제시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되겠죠. 자, 아이들이 함수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함수해요?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아주 쉬운 함수의 A부터 서서히 난이도를 비열할 때 아주 쉬운 것부터 너무 함수를 거의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쭉 비교를 하다 보면 이것도 맞춰 이것도 할만하네. 이게 성공의 기회 제시전략. 난이도 순을 비열해서. 그 다음 필요 조건을 제시해주는 전략. 조금 이따 보겠지만 어쨌든 자신감이 생기게. 이를테면 자, 오늘 수업하는데, 사칙연산 하는 애들이 또, 함수하는데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때 함수에 필요한 게 사칙연산이라면, 자, 너희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줄 알지? 그것만 하면 함수할 수 있어. 이렇게 필요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 그 다음, 개인적 조절감 증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수업 때 다 이해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조금 그래. 개인적 조절감 증대라는 건 어떤 거였어요? 말 그대로 자 맞췄어. 그럴 때 뭐라 그런다? 너 잘하잖아. 수업 잘하잖아. 또는 열심히 하니까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런데 시험 잘 봤어. 그럴 뭐라고 해 선생님이? 야, 너 이번에 운이 좋았네.
조절감 증대가 안 되겠죠. 그렇게 해주는 걸 뭐 개인적 조절감 증대. 그 다음 만족감 전략은 그냥 당연히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공정성 전략. 공정성 전략은 자, 우리 시험 볼 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잘 맞게 시험 문제 내면 어때? 열심히 공정하다 이런 느낌이 되면 열심히 하겠죠. 이게 공정성 전략이야, 한마디로. 그 다음 자, 자연적 결과 강조 전략은 뭐냐면 학교에서 배운 게 실생활에 딱 적용되네. 야, 그럼 학교에서 배울만 하네, 이거. 이런 지식들 배울만 하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긍정적 결과 강조 전략. 자, 이런 거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수가 영어로 된 이 연설을 했어. 근데 5개 정도가 발음이 이상했어. 영어 발음이. 그럴 때 A 교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훌륭한 연설했다. 5개만 고쳤으면, 5개 발음만 고쳤으면 퍼펙트한 연설이었어. 라고 A 교사가 이야기하는데, B 교사는 전체적으로 전달이 잘 안 됐다. 특히 5개 발음들이 중요한 발음인데, 중요한 단어 발음인데 잘 안 들려서 전달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A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했죠. B는 부정적으로 말했죠. 제 말 그대로 A가 긍정적 결과를 이렇게 강조해줘야 만족감이 더 들겠고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그 전략이었어요. 그러면 거기 봅시다. 비일상적인 내용이나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흥미를 유발한다. 주의 집중 전략이죠. 특히 지각적 주의 집중. 그 다음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해서 성공의 길을 제시해준다. 자신감 전략이죠. 자, 친밀한 의문이나 그쵸? 친밀성 전략이죠. 관련성 전략이고, 적절한 강화 계획을 세워 의미 있는 강화나, 자, 말 그대로 아까 긍정적 결과를 강조한다 그랬죠. 칭찬해줬죠. 우리가 강화가 칭찬이니까. 따라서 답은 만족감 전략. 그래서 주의, 자신감, 관련성, 만족감 4번이죠. 자, 시험에 나온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니까 이 정도 수준 보시면 되겠고. 자, 교설계 모형을 29번 제시한 학자와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선생님 이건 제가 봤을 땐 7급에 맞고 9급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 켈러 학습자의 내적 학습 과정을 유발하기 위한 외적 상황을 9가지로 제시했다. 9가지 수업 사태를 제시한 사람은 가네였죠. 그래서 1번은 가네고, 복잡한 학습 내용을 수행 내용 매트리스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고 그에 기초해서 교수를 메릴 맞습니다. 2번은 맞고, 3번 라이겔루스 인지과학의 구성주의. 라이겔루스는 객관주의입니다. 객관주의. 자, 그 다음 쌤 읽어보니까 주의 전략,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렇게 나왔으니까 켈러죠. 자, 쌤 29번 같은 문제는 기출문제지만 지금 당장 급한 지방지에는 나오기 좀 힘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에서 1번하고 4번은 많이 했었죠. 메릴이나 라이겔루스 같은 경우는 나오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지방지에서는. 자, 그 다음 30번 교설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켈러 악스 모형은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을 학습 동기 유발해. 맞죠? 그럼 일단 기억이 들어가 있지 않는 2번은 틀렸죠? 메릴 내용 요소 제시로는
교육은 내용 수준과 수행 수준의 2차원적 구분에 따라 교재 전략을 제안한다. 맞습니다. 디귿 라이갈루스의 정교화 이론은 미시적 조직 전략을 대표하는 것으로 복잡한 내용에서 점차 단순한 내용으로 말부터가 좀 이상하죠? 원래 거시적입니다. 메릴의 정교화 이론은. 자, 리을, 글레이저, 교수 모형은 수업 목표 설정, 이거 이렇게 길면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과 리을, 미안해. 기업과 맞죠? 기업과 니은과 리을, 그러면 몇 번? 3번. 근데 둘 다 무시. 이번에는 안 나오니까 개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쌤, 제가 다다음 주에 알려준 것만 봐도 정말 90점 넘어요. 한 문제 정도나 틀릴 정도는 그 정도 이상은 맞을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가 기회니까 자꾸 내년 생각하지 말고 올해 빨리 끝내버리십시오. 상황학습의 설계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자, 쌤, 상황학습.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황학습은 무슨 객관주의 수업입니까? 구성주의 수업입니까? 객관주의입니까? 구성주의입니까? 자, 우리 쌤들이 선행돼야 될 게 구성주의 수업이 뭔지를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들은 거의 100% 맞출 수 있어요. 자, 쌤 물어볼게요. 인지적 도제 구성주의입니까? 아니면 객관주의입니까? 구성주의. PBL 문제중심 학습 객관주의입니까? 구성주의입니까? 구성주의. 자, 그 다음 상황학습하고 같은데 특히 뭘 쓰는 거? 매체를 써서 정착 또는 정착한단 말이 앵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앵커드 교수법. 이건 객관주의입니까? 구성주의입니까? 구성주의입니다. 그 다음 인지적 유연성.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거 뭡니까? 구성주의입니다. 지금 올해까지 해서 내년엔 더 늘어날 거야 아마. 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온 문제들,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뭐 강의법, 토익법도 뭐 그러겠지만 토익법 이런 거 말고 이런 식의 방법들은 다 구성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 구성주의. 그래서 상황학습도 마찬가지. 구성주의 학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성주의 학습의 특징이 뭐였어요? 특징. 답이 있어 없어?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가는 거니까 답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 구성주의는 이걸 비판했어. 객관주의의 탈맥락화를 비판했단 말은 이걸 비판해요. 구성주의는. 그렇단 말은 맥락적인 것을 항상 강조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구성주의는 실제적 삶과 관련되거나 문제를 풀 때 맥락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쌤 학교 다닐 때 이거 봐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봐봐. 수학 문제 풀 때 한 번도 왜 이 수학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 갑자기 자 미분하자, 적분하자 이렇게 하죠. 그리고 공식 외우고, 그죠? 전혀 왜 미분해야 되고 적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맥락이 없죠. 그래서 이런 학습들이 객관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했다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성주의 학습은 다 맥락을 제공해 주는 거.
그것도 실제적 삶, 실제 우리 학생들이 겪게 되는 삶과 관련해서 맥락을 제공해 주는 거. 그러니까 상황, 맥락을 제공해 준단 말이 됩니다. 그 다음, 지나친 뭘 비판하냐면, 지나친 단순화를 비판해요. 우리가 수학 문제도 지나친 숫자 위주로만 돼 있죠. 단순화돼 있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는 굉장히 간단히 해결됩니까? 아주 복잡합니까? 복잡하니까 지나친 단순화를 비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부터 구성주의 수업을 쭉 할 겁니다. 잘 봐두시기 바라고. 답이 없고 이렇게 맥락을 제공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 너무 단순화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 그 자체 복잡한 문제를 제공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 상황학습을 주장한 사람은 레이브입니다. 레이븐. 그런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이나 기능은 유의미한 맥락 안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맞죠? 맥락. 교실에서 학습한 것과 교실 밖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관계를 돕는다. 전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형태의 지식을 제공한다. 자, 쌤, 뭐 관련시켜서 제공해라 그랬어요. 아까 추상적이라는 건 탈맥락화된 거죠. 실제 삶과 관련되면 구체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야? 구체적인 거죠. 그렇죠? 다양한 사례를 활용해서 능동적인 문제 해결. 맞죠? 따라서 답은 3번. 자, 문제중심 학습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자, 쌤, 문제중심 학습은 이제 PBL 보통 이야기할 겁니다. 프로블럼. 이제 이 PBL을 약자로 쓰게 되면 꼭 써줍니다. 가르치고. 왜냐하면 프로젝트 베이스, 프로젝트 학습도 PBL이에요. 약자로 쓰면. 그러니까 써주는데, 이분은 베로우즈. 자, 거기 32번 답 몇 번이었어요? 그렇죠? 왜 4번이었어요? 아까 구조화된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나친 단순화된 문제. 구조화됐단 말은 단순화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구조하고 비구조화 문제를 자,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봐봐. 문제 중심이니까 어떤 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슨 문제다? 비구조화된 문제다. 비구조화된 문제다. 자, 33번. 문제중심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모델링, 코칭, 비교 설정, 정확한 표현, 반성적 사고 등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활용된다. 이게 7급이니까 조금 어려웠단 말이에요. 7급은 여기서조차도 구별하는 문제를 냈어.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또 나오는 문제는 아니야. 이런 문제는. 방금 이야기한 건 인지적 도제 학습이야. 1번은 인지적 도제고 나머지는 PBL이야. 그걸 구분해서 냈어. 인지적 도제는 콜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 콜린스. 그래서 33번 같은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문제고 여기 안에서 골라내는 문제였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 골라내는 문제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인지적 도제, 자, PBL, 정착, 인지적 유연성. 자, 조금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일단 문제를 풀고 가도록 하죠. 34번. 문제중심 학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에서 추론 기능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필요로 한다. 의과대학에서 전통적인 교육 방식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다.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학습자가 찾아서 해결하는 학자 중심의 모형이다. 문제 해결 과정이 끝난 후 실시되는 평가는 교사에 의해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성주의는 다 누가 주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학습의 주인은 학습자죠. 따라서 4번 같은 틀립니다. 자,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문제중심 학습의 베로우즈 교수는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주의에서 가장 최초로 인정됐습니다. 구성주의 학습으로. 의과대학 교수인데 왜 이게 문제중심 학습을 개발했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의대생들 거의 몇 년간, 6년간, 본과 6년간 해서 어디로 보내놨더니 병원을 취직해서 뭡니까? 인턴 레지던트를 받아야 되겠죠? 보내놨더니 여기에서 응급실에 보내놨더니 계속 전화 옵니다. 교수님한테. 또 여기에 있는 동료 교수들은 자기 의대에 있는 교수들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 유염, 이를테면 유와 관련돼서 유염과 또는 유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폐 또는 폐렴, 폐부종,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일어나요? 아니면 응급실에서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해요? 폐렴 같기도 하고 폐부종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죠. 증상을 보면 이런 증상도 또 이 증상도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쉽게 말하면 이것과 아주 비슷한 게 사례 기반 학습이라고도 있는데, 그것도 여기 구성주의 수업인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도 학교에서 배운 거 회사에서 쓸모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또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예 베로우즈 교수는 수업 시간마다 이론적으로 조금 가르치고 나서 아예 응급실 상황을 줘요. 3월 7일 날 응급실 상황이다. 한번 니네들끼리 이 문제 해결해봐. 진짜 응급실 상황이 있는 거지. 그대로 갔다가. 그럼 이제 막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폐부종인지 폐렴인지 막 공부해보고 실제로 이것 같기도 하고 이것 같기도 하는데 하고 서로 상의 토의해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이 수업도 그냥 문제중심으로 끝냈어. 그 다음 또 한 번 할 때는 4월 10일 날 일어났던 응급시장을 또 줘. 6년 내내 이것만 해. 그러면 6년 끝나고 가면 자기가 했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교수한테 전화하겠어? 아니면 자기들끼리 막 문제 찾아보고 서로 간 토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어? 후자겠죠. 그렇게 했던 게 베로우즈겠죠. 자, 한번 다시 물어볼게. 자, 가장 좋은 진단법이 있어, 없어? 없죠. 더 좋은 진단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정답이란 게 없으니까. 이걸 해결책을 우리가 폐가 아플 때 그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 존재하겠어, 안 존재해? 더 나은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죠.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쳤던 게 바로 문제중심 학습이야. 베로우즈 교수는 내가 구성주의 해야지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 근데 구성주의자들이 딱 보고 이 수업이야말로 구성주의 전형이다 해서 문제중심 학습이 최초로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중심 학습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대에서 수업에서 그 말도 이제 이해는 됐죠. 자, 그래서 외울 때도 제가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베로우즈 우리가 한국식으로 하면 바로죠. 바로 그것이 문제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지적 도제는 왜 나왔다고 그랬어? 자, 한번 잘 봅시다. 도제 제도하면 오늘 할 건데, 서양교육사 할 건데 도제 제도하면 어떤 거야? 서양 중세에서는 도제가 누구에게 가서 전문가인 장인에게 가서 배우죠.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실제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죠. 처음에는 어떤 거 해줘? 어떻게 배우니까? 일단 이 전문가가 하는 것을 모델링하죠. 관찰하죠. 그러니까 시켜서 이 전문가가, 교사가, 여기서 교사로 표현할 수 있겠고 시범을 보여주죠.
그 다음 뭐 어떻게 해? 자, 시범 보여주고 나서 만약에 도자기다 그러면 도자기 이렇게 만든다 시범 보여주고 나서 자, 나와서 한번 해봐. 하죠. 잘해요 못해요? 당연히 못하겠죠. 처음 하니까. 그럴 때 처음 할 때 손에 힘을 주거나 또는 뭐 돌리는 게 늦거나 그러면 어때? 뭐 부서지고 그러겠죠. 그럴 때 자, 봐봐요. 여기는 이 전문가의 무엇에 수행에 초점을 둔다면 여기는 이제 학습자의 수행. 학습자가 방금 힘을 주거나 속도가 다르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학습자의 수행을 뭐 피드백 시켜주는 걸 코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체육에서도 코칭이란 말 많이 쓰죠. 선생님 코칭 시켜줄게. 선생님 혹시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그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트레이너가 뭐 해준다 그래? 코칭 해준다 그러죠. 뭐 이렇게 들을 때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좀 팔만큼 잡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줘. 수행하는 걸 거쳐주죠. 이걸 코칭. 그 다음 자, 모델링 코칭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이제 도자기는 제법 구워. 이제 기본적인 거 구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럴 때 실제로 이 전문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힌트나 단서를 주죠. 유황을 조금만 더 바르면 유황이 어떻게 될 거고, 이 불을 어떻게 좀 더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힌트나 단서를 주죠. 그걸 비계라고 그래, 비계. 발판. 그쵸? 그 다음, 여기 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이 연습을 통해서 스승의 도움 없이도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단계를 명료하라 그래, 명료.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선생님 여기 한 번만 봅시다. 가장 잘 만드는 방법이 있어, 없어, 도자기? 그런 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양이 동양보다 기술이 발달한 이유가 도제 제도 때문이죠. 더 나은 방법. 뭐 이를테면 유리 가공 같은 거, 도자기 만드는 거 여러 가지에서 계속해서 뭐가 되니까 더 좋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보겠어? 자, 봐봐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만들면 계속 이제 스승하고 비교해 보겠지. 왜 스승은 저렇게 잘 만드는데 저런 빛이 나오는데 나는 안 나오지? 하고 반성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새로운 것들을 또 이 장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탐구해 보겠죠. 그래서 자신도 마스터가 돼서 다시 자기가 장인이 돼서 다시 도제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점차 뭐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힌트를 가지고 온 게 인지적 도제 학습이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도제를 해줄 수 있겠지만 수학을 문제 푸는데 도제가 돼야 안 돼. 수학은 생각이잖아, 생각.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계속 수학 문제 풀었죠. 이 수학 시간에. 그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여기 1에서 이렇게 풀다가 2로 넘어갈 때 사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 2로 넘어갈 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2로 넘어간단다. 도자기 만드는 법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생각을 말로 해줘. 사고 언어와. 이게 인지적 도제의 핵심이야. 그러면 인지적 도제에서는 그냥 도제에서는 이 모델링이 그냥 보여주는 거였는데 사고를 도제할 때는 자기 사고를 뭘로 표현해줘? 말로. 자,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수학 시간에 보면 선생님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문제만 풀었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 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째서 넘어가? 그냥 외워버렸죠. 그런 게 아니라 인지적 도제는 보여주면서 나는 인생 이런 생각을 가지고 1번 같이 풀어갖고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로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걸 인지적 도제라고 그래요. 사고 언어. 이해됐어요? 단 순서는 같겠죠? 모델링, 호칭, 비계, 명료와 반성, 탐구.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정답이 있어 없어? 정답이 없어. 자, 우리가 학교에서 학습한 것들이 전이가 더 잘 돼요?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배운 게 전이가 더 잘 돼? 일상생활에서 배운 게 전이가 잘 돼. 학교에서 배운 건 별로 다른데 못 써먹죠. 왜 그래? 그렇죠. 그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상황학습은 어떤 걸 제공해 주려고 그래? 일상학습. 아까 이야기했잖아. 수학 같은 경우도 맨날 우리가 수학을 배우다 보니까 전혀 실제 생활하고 이 유리돼서 분리돼서 배우다 보니까 수학이 재미도 없고 뭔 말인지 실제 살면서 적용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사칙연산을 이렇게 배워. 학생들한테 학용품 가게를 만들어. 학교 앞에다가 각각 학교 앞에 있는 상점을 모의 상점을 이렇게 만들고 모의 돈을 줘요. 모의 돈을 주고 주고받으면서 덧셈 뺄셈 같은 걸 배우게 한단 말이에요. 훨씬 더 잘 배우고 금방 써볼 수 있겠죠. 이게 상황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제공해서 학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잘 봅시다. 북극의 생활을 알고 싶어. 북극의 생활. 그러면 북극의 생활을 알려면 학교 현장에다가 이걸로 또는 막 눈을 뿌리고 그럴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정착 앵커드 학습에서는 특히 이제 상호작용 비디오 같은 걸 사용해. 그래서 실제 이제 눈이 오거나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정착 앵커드 교수법의 대표적인 게 자스퍼 시리즈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스퍼 시리즈는 비디오 지금 유튜브 보면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만든 건데 어떤 거냐면 쭉 이제 미미의 세계여행 같으면 프랑스 3치알 배야. 여기서 주인공이 항해를 쭉 하다가 바람이 막 불고 태풍이 올라 그럴 때 어떤 각도로 해서 바람을 막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 어느 부분에서 수학적인 원리가 적용되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은 딱 여기서 멈춰놔. 그래서 이 돛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겠죠, 자료를. 여기서 서로 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고 나서 끝나면 이제 화면 넘기면서 답도 보여주고 피드백도 해주고 그 다음 또 쭉 여행하다가 또 그런 문제를 부딪히면 멈춰놓고 풀어라 그래서 해주고 그래서 멈춰놓는다. 앵커, 닷을 놓는다. 그래서 상황에다가 이 상황에 닷을 놓고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정착학습이라 그래요. 정착학습. 그럼 완전히 실제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하는 거죠. 우리가 수학 문제가 쌤, 왜 미분이 어디에 쓰이는가? 적분은 어디에 쓰이는가? 쌤, 이 자전거 타고 갔는데 내가 얼만큼 갔는지 그런 거 알아보려고 적분 쓰는 거지, 그쵸? 넘어갈게요, 그냥.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한다? 여기서는 실제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수학적인 문제인지를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배워놓고 지금까지 수학을 몇 년간 배워놓고 학교 12년 넘게 배워놓고 실생활에서 한 번도 수학을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니 더하기 빼기 이런 건 산수고 산수 배워놓고 써본 적이 없어. 자, 그 다음 인지적 유연성은 말 그대로 정답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이 A 상황에 썼던 것이 아주 유용했어. 이를테면 김 씨가 제안한 방법이 진짜 유용했어. 근데 상황이 비상황 됐는데 김 씨가 제안한 상황이 유용할까?
자, 쉽게 말해서, 자, 북핵 문제가 있어. 북핵 문제가 있는데, 이때 북핵 문제에서는 중국이 좀 완전히, 북한을 완전히 뭐한단 말이야.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어. 그럼 가장 좋은 해결책은 중국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겠죠. 근데 상황이 변해가지고, 이제 말 안 들어, 중국말도 안 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근데 아까 아주 유용했던 중국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방법이 이 상황에서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현대는 이렇게 상황이 고정돼 있다는 걸 맨날 변한다는 거야. 맨날 변하죠. 금방 상황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줄 어떻게 알았어? 지금 러시아를 대하는 방법, 몇 개월 전에 러시아 대하는 방법하고 전혀 달라야 되겠죠. 그러려면 생각을 뭐하게 해야 되게? 옛날 방법을 계속 고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학생들이 생각을 유연하게 해주는 방법들을 체득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자는 게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야. 인지적 유연성 이론은 십자형 학습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북핵 문제를 주었다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에서 뭐하도록 사고를 해보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만약에 중국이 주도권을 잡을 때 해결책하고 자 그렇지 않고 미국이 잡을 때 해결책하고 금방 또 해결책 제시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학습을 뭐라고 한다? 인지적 유연성 학습이라고 해요. 이건 스피로예요. 여기엔 브레인스포드. 자, 구성주의는 한 문제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자 나오면 무조건 선생님들이 잘 보시면 돼. 자, 여러분 알지만 이 콜은 아니죠. 우리가 콜하면 도제는 콜하면 가야 되겠죠. 콜린스입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우리 쌤 여자친구 있다고 그랬죠? 사랑하죠? 근데 사랑은 어때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죠? 사랑은 변하는 거니까 상황학습, 레이브, 러브로 해서 애우시면 되고 스피로니까 스파이더맨이 생각나죠? 스파이더맨은 뭐 해야 돼? 유연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시켜놓는 거예요. 그런데 앵커드 교수법 브레인스포드 잘 안 외워지죠? 앵벌이 그렇게 해요. 그냥 넣을게요. 자, 자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34번 풀었죠? 35번 또 7급 문제인데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중심이라고 베이스를 중심, 기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는 거. 자, 쌤 답은 몇 번이겠어?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해 유의미하고 포괄적이고 유의미한 문제가 완성된 게 아니라 구체적이라고 그랬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 구성주의는 무조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대신에 복잡한 문제입니다. 비구조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교수학습 모형은 지금 느낌상 계속해서 7급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자 이건 우리 쌤 펠린사라는 독서 전문가, 그러니까 독서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도서관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 독서라는 방법을 가르치는 펠린사라는 사람이 고안한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교수법을 그래서 무슨 교수법이라고 부르냐면 상보적 교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단기간에 독해 교육과 성과를 얻는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된 것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모형입니다. 보다 독해 나오면 상보적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쌤 책 읽는 거 한번 생각해봐. 그냥 아주 편하게 이것도 실제 이제 쌤들이 또 더 나은 수업을 할 때 여기서 말고 또 다른 시험도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물론 다음 달은 꼭 합격하셔야 되고 이런 거였어요. 책을 읽으면 정말 멍청하게 읽을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러지 말고 이 다음에 뭐가 나오지? 예측을 해보거나 내가 했던 것을 요약해보거나 그렇죠? 모르는 것들을 내가 질문지를 한번 조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일단 친구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교사한테 질문할 수 있으니까 질문지를 만들어 보거나 질문하는 거. 왜 이거 있어? 여기서 이런 말 나오지? 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거 질문하는 거. 그다음 예측, 요약, 질문. 그다음 뭐다?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정확히 다시 한번 읽어서 명확하게 알아본다든가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면 책을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상보적 교수입니다. 상보적 교수는 그러니까 필히 이 네 가지 전략이 들어가야만 뭐라고 부른다? 상보적 교수라고 부릅니다. 자, 37번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은 이걸 틀리면 안 되죠. 자, 2018년 지방직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번 학생들에게 정해진 교과 지시 제시하고 설명하는 거 형성평가 시에 학습 결과를 확인한다. 대표적인 교사 중심 수업이죠. 그래서 1번이고 38번 다음에 제시하는 학습 모형의 공통적인 특징. 자, 공통적인 특징은 협동학습이죠. 그래서 협동학습 답은 4번. 학습자 간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강조한다. 자, 협동학습에서 40분 보니까 또 지방직에서도 시험은 한번 나왔네. 자, 선생님 이런 거야. 협동학습도 잠깐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학습 구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봐봐요. 집단학습, 협동학습, 개인차 학습.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떤 학습을 제일 많이 했을까? 집단학습이야, 협동학습이야, 개인차 학습이야. 항의법 같은 건 다 집단학습 대표적이죠. 집단 내도 놓고 거의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친구 뒤통수만 봤죠? 그렇죠? 앞통수 이마 본 적 별로 없죠. 그래서 경쟁 중심의 집단학습을 너무 하다 보니까 입시 위주로 경쟁 중심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 게 협동학습입니다. 협동학습. 물론 개인차 학습도 좋은 학습인데 개인차 학습은 전제가 뭐야 돼? 학생 수가 적어야 되고 또 교사들도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더 볼 수 있는 한 명이 더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집단학습과 협동학습 중에서 이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많은 초등학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교실이 동그랗게 이렇게 토의하도록 있거나 서로 협동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돼 있죠. 그래서 협동학습이 요즘 권장되고 있고 이제 협동학습을 봅시다. 여기서 몇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요즘 이런 협동학습을 강조되고 옛날에 집단학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옛날에 집단학습 우리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집단학습 다 해봤죠? 조 짜서. 그래서 여기 A, B, C, D가 우리가 실험 같은 거 할 때 많이 했잖아. 같이 조 짜서 실험 많이 해봤죠? 그럴 때 왜 옛날에 집단학습은 성공하지 못했고 최근에 협동학습을 강조하면서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번 봐봅시다. 옛날에 집단학습은 A, B는 열심히 했어요. C, D는 열심히 안 했어. 그런데 불구하고 이 결과물이 좋아서 뭐 그림 그리기라든가 또는 실험했는데 결과물이 좋아서 완전히 으뜸반이 됐단 말이에요. 제일 잘한 반이 되죠. 그러면 전부 다 뭐가 돼? A를 맞았단 말이에요. 뭐 A, B, C 들어있으니까 수를 맞았어. 이 팀 다 잘했으니까. 그랬더니 이런 집단학습했더니 자 봐봐요. CT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뭐 열심히 할 거 뭐 있어? 친구만 잘 만나면 되지. 이런 걸 무임승차라고요. 우리 쌤들 들어봤죠? 이런 말들은. 무임승차. 뭐 열심히 안 해.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 친구 잘 만나는데. 근데 이들은 봉효과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우리 쌤 자기가 뭐다. 뒤집어 썼을 때 뭐라고 그래? 내가 무슨 봉이냐? 이런 말 하죠? 그럼 봉효과가 나타. 쉽게 안아서 내가 다 했는데 애들이 뭐하네? 애들도 나눠가지고 있네? 기분 안 좋죠? 그럼 잘 봅시다. 그 다음 학습에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A, B는 내가 무슨 봉이야. 이제 안 해. CD는 친구들 좀 잘 만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집단학습이 효과가 낮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다가 물론 이제 사회적 태만 효과도 나타나. 쉽게 말해서 스님들한테 다음 주에 저한테 어떤 부분 할 건지 전화 꼭 해주세요. 그럼 전화 안 해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근데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전화를 해. 근데 그냥 해라고 하면 사회적 태만 효과가 나타나니까 네가 해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협동이 집단학습 효과가 안 좋아서 그동안 못했던 게 아니라 별로였는데 이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특히 슬라비미라는 학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연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협동학습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걸 줄일지를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협동학습 할 때 여기 봅시다. 구성을 조금 이질적으로 했어요. 이질적. 옛날에는 동질적인 애들로만 했는데 이질적으로. 즉, 좀 잘하는 애, 좀 못하는 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질적으로 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고치키 우리가 비계라는 거 배웠죠. 그럼 서로 간에 협동학습할 때, 서로 간에 가르쳐주고 배우고 할 때, 자, A는 덧셈만 하고 있어. B는 막 덧셈을 끝내고 뺄셈을 해. 그러면 A에게 비계가 될 수 있는 게 완전 B는 왜 뺄셈을 못하고 있는지를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지금 막 끝내고 뺄셈하고 있으니까. 또는 보는 것만으로도 뭐가 될 수 있겠어? 비계 설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질적으로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개별 책무성이라고 그래서 아까는 다 수를 줬죠. 이제 여기가 제일 잘했어도 열심히 한 둘은 수를 주지만 열심히 하는 둘은 미를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개인별로도 또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개별 책무성이란 말은 스스로 집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부 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걸 개별 책무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상당히 없어지겠어? 무임승차 효과가 상당히 없어지겠죠? 봉효과도 우리가 무슨 봉이야 이런 생각 안 들겠죠? 자기들 열심히 했으니까 수 맞았지만 애들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미 맞았잖아. 그래서
협동학습으로서 굉장히 성과가 많은 좋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폭적으로 이걸 도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금 초등학교 평가가 거의 잘 안 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제 대입 말고 대입이 있는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많은 학교에서 뭐 하고 있어? 협동학습 같은 형태로 많이 문제를 하고 있죠.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협동학습 나올 만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협동학습의 원리 그러면 자, 선생님 여기 한번 봐봐. 집사, 대개긍, 집단 과정, 사회적 기술, 대면적 상호작용, 개별, 아까 뭐라고? 개별 책무성, 긍정적 상호작용. 자, 쌤 한번 봐봐. 협동학습의 원리라고 그랬으니까 원리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 그랬어? 이걸 잘 지키면 앞에 것이 잘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자, 집사 대개긍을 잘하면 협동학습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었어요?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또 하나만. 이게 2016년도 지방직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유형을 해주면, 원래는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유형이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2016년 지방직에. 다음은 어떤 거냐 하고 나왔죠? 자, 유형은 4개 중에 하나입니다. 4개 중에 하나.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쌤, 더 줄여줄게.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쌤들한테 가능한 건 2개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4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직소하고 코프코프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코프코프 방법을 거의 안 써요, 사실은. 학교에서. 코프코프 방법을 안 쓰니까, 쌤씨 안 쓰는 거 잘 안 나오겠죠? 이건 넘어가십시오. 모른 채 해주십시오. 그 다음, STAD하고 TGT인데, 여기도 이게 대표적인 거야, 이게. 그러면 자, 쌤, 이번에 지방직 시험 나올 때,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 하면 이걸 일단 1순위로 두라고. 코프코프 같은 경우가 나올 확률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키워드만 알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면 되고, 여기도 이제 키워드가 나오면 그거 쓰지만 그거에 안 나오면 몰라, STAD로 가면 돼. 이렇게 묶어요. 이건 보상 중심, 이건 과제 중심, 보상 중심. 자, 제가 거기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직소를 하는 모형하고 STAD 하는 모형을 한번 설명해 볼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소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선생님 국사 좋아하셨어요? 국사 할 때 국사 시간입니다. 국사 시간인데 조선시대 할까요? 조선시대. 우리 쌤들 시험 과목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선생님 들어와서 조선초입니다. 오늘 조선초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직수를 하려고 한다.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자, 직수하기 위해서 이제 원집단을 구성할게 하고 원집단을 구성, 또는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모집단 또는 원집단, 원래 집단 또는 그러니까 모집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원집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원집단 한번 해봅시다. TV 프로그램도 해봅시다. 여기 무한도전 합시다. 무한도전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TV 학교라고 하고. 여기 누가 있었어? 재석이 있었고,
명수 있었고, 그 다음 누가 있었습니까? 하 있었고, 그 다음 누구? 준하 있었고, 좋습니다. 또, 형돈이 있었고, 뭐 이렇게 쭉 있었죠. 그 다음 여기는 1박 2일 팀 합시다. 1박 2일 팀. 1박 2일 팀 옛날에 호동이도 있었고, 그 다음 문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 수근이 있었고, 그쵸? 쭉 있었죠? 또 서운해할 것 같으니까 정민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여기는 또, 어떤 팀 한다고 합시다. 이제, 그러면, 재석이는 원집단이 뭐가 되냐면 무한도전팀이 돼. 근데 여기 선생님이 조선 초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랐을까 할 때는 뭘 알면 조선 초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잘 알 수 있겠어. 어떤 옷을 입고 자랐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또는 종교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신앙이 종교활동이죠. 경제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잘 봅시다. 재석이는 여기 있다가 이게 전문가 집단이에요. 조선시대 초에 옷을 주로 이야기하는 전문가 집단에 가. 그 다음 여기는 호동이가 가겠죠. 여기는 여기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조선초에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서로 간에 토의한단 말이에요. 또는 공부한단 말이에요. 스터디 한다고 생각하면 돼. 스터디를 하고 나서 가서 재석이는 나머지 애들에게 조선시대 초에 옷을 어떻게 입었대 하고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명수는 어디가? 음식반에 가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지원이랑 이렇게 애들이랑 또 조선 초에는 어떤 음식이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준 자료 또는 인터넷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요. 스터디를 해요. 그리고 가서 뭐 한다? 다른 학생들에게 그렇죠. 조선 초의 음식에 대해 가르쳐줘.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과제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죠. 과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직소가 퍼즐이야, 퍼즐. 퍼즐이 이렇게 있다가 흐트러뜨렸다가 다시 맞추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흐트러뜨렸다가 다시 맞추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직수라고 부른다. 이걸 나올 확률이 제가 보면 90%예요, 90%. 학교에서 제일 많이 써.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90%는 미안. 70%는 낮추겠습니다. 그런데 쌤,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이건 국사나 국어나 이런 거 할 때는 참 좋은데,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이거 할게요. 여기는 원집단, 모집단 필요 없이 하나 집단이 그냥 하나 집단. 자, 그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1박 2일 집단, 무한도전 집단이 있다 합시다. 그럼 여기다 그냥 2차 방정식 10문제 정도를 줘, 애들한테. 여기 집단 10문제, 무한도전 집단 10문제, 아까 1박 2일 집단 10문제, 이렇게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차례. 이거 니네들끼리 풀어라. 물론 선생님 미리 어느 정도는 푸는 방법을 알려주겠죠. 그러면서 니네들끼리 상의하면서 풀어라 그래요. 2차 방정식. 그럼 자기들끼리 아까 여기서 이제 재석이가 2차 방정식을 잘한다 합시다. 그럼 명수에게 이제 뭐 한다? 명수랑 재석이랑 하랑 모여서 막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틀리기도 하고, 야 이거 잘못됐어 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내. 10문제. 다 풀면 쌤이 시험 봐. 개별 시험 봐. 그냥 또 이제 다 풀었죠. 지금 여기도 다 풀었고, 그러면 그냥 5개 정도면 형성평가 문제를 봐. 그럴 때 서로 간에 뭐 상의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자기가 풀어. 그런데 재석이는 이를테면
10문제 했는데 9개 풀었어. 90점 맞았어. 그럼 90점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몇 점 맞았냐면 10문제에서 80점 맞았어. 8개 맞았어. 그럼 몇 개 향상됐어? 몇 점? 10점 향상, 하나 더 잘 맞았으니까 10점 향상됐죠? 여기는 그냥 맞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향상 점수를 줘. 그럼 재석이는 몇 점? 10점. 하하는 80점 맞았는데 지난번에 90점 맞았던 거야. 80점 맞았으면 마이너스 10점. 준하는 지난번에 20점 맞았는데 이번에 40점 맞았네? 그럼 플러스 20점. 이렇게 줘. 그럼 지금 방금 이렇게 점수 주니까 나머지 이제 형동이는 똑같이 맞았다 합시다. 0점이었어.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 0점. 이 점수에 누가 제일 공헌했어? 준하가 제일 못했던 준하가 20점밖에 못하고 맨날 그 법 갖는 준하가 제일 공헌했죠. 쉽게 말해서 긍정적 상호작용이 왜 나오냐면 제일 못한 애들도 굉장히 많이 뭐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줘. 집단을 많이 공헌할 수 있는 걸 제공해주죠. 그러면서 이때 봐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10점 이거 맞은 거 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 가지고 1등반, 뭐 버금반, 이런 1등반, 2등반, 1등 집단, 2등 집단 이렇게 정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라고? SAD. 그러니까 SAD는 무슨 점수란 말이 나와? 향상 점수. 직소는 원집단, 전문가 집단 이런 게 나오겠죠? TGT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잘 안 할 거니까. 그러면 거기 협동학습 유형에 속하지 않는 거 39번. 자, 거기는 이 4번의 버즈 훈련은 토의법이야. 토의법. 자, 거기 SAD, TGT 다 직소 다 방금 이야기했죠? 4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40번. 이건 또 나눠봤다 다시 모였죠?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쌤? 문제 풀어볼. 직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41번. 협동학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빨리 골라봐. 빨리. 옳지 않는 거. 2번. 그쵸? 동질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질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질적이라고 그랬어.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매체 문제입니다. 매체 문제. 좀 쉬었다가 매체 문제까지 하겠습니다.